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되는 난치암, 바로 췌장암입니다. 일찍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이 어려운 상태일 때도 많습니다. 위장 뒤쪽에 자리한 위치도 발견을 어렵게 하지만 암의 발생 기전이라든지 여러 위험 요소들도 있어서 조기 진단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방은 가능할까요? 흡연도 췌장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오늘은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홍철의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견도 쉽지 않고 치료도 어려운 고약한 암, 췌장암이 그렇습니다. 췌장의 위치 때문일까요? 이미 수술 시기가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초음파로도 발견이 어려운 걸까요? 초기 증상이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간담-췌외과 이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도 안타깝게도 췌장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증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화장애는 워낙 흔하다 보니까 췌장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췌장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복통이고요. 예. 그 외에도 황달,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당뇨, 구역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췌장암으로 인한 증상은 비특이적이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1차적으로 췌장암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암인 초기 증상이 또 없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췌장은 그 위치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길이가 꽤 길지 않습니까? 췌장의 평균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예. 명치와 배꼽 사이에서 복부의 우측의 머리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에서부터 복부의 좌장복부 쪽으로 꼬리가 쭉 이어지는 형상입니다. 복부 장기에서 췌장의 위치는 절반은 복강내 앞쪽으로 위치해 있고 절반은 후복막, 그러니까 등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치상으로는 맞겠습니다. 네. 초기 진단도 힘들고 치료도 어렵고 예후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초기 증상 자체가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서 크기가 커질 때까지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위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이 무증상인 경우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병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췌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CT가 유용한 검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방사선 조사의 위험이나 비용 효과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실효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로서는 선별 검사가 추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힘들게 되겠고 췌장암에 대한 치료 방법은 많은 발전이 있어 왔음에도 전체 췌장암 5년 생존율은 7에서 8%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발견 당시에 이미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로 매우 낮은 상태고 실제로 수술 및 항암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치까지 이르게 되는 확률은 15에서 20%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쉽지 않군요. 자, 그렇게 네. 생존율이 낮고 사망률은 높은데 발병률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2011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10.3명이었는데 2021년도 마지막 통계상으로는 17.3명으로 70%가량 발병률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함종에서는 8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예. 췌장암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나요? 우선 남성분들에서 여성분들보다 1.5배 발병률이 높고요. 예. 나이가 많아지면서 모든 남종이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육류나 지방 성분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2배 정도 높은 반면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서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자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그리고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15배가 높은 췌장암 발병률이 확인은 되었습니다. 당뇨병 또한 췌장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겠고, 알코올이나 커피 등은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흡연과 식습관도 영향이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까? 가족성으로 발생하는 췌장암은 전체 췌장암의 7.8%에 해당하는데 예. 가게 내에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1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성 췌장암의 명확한 원인 유전자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흡연이 주는 위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전체 췌장암에서 흡연이 주는 위험도는 30% 정도라고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예, 30% 정도요. 예, 네. 그렇군요. 당뇨병 또 만성 췌장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췌장의 역할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췌장염, 당뇨병 모두 췌장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고, 췌장암 자체가 췌장염증이나 췌장 기능 감소를 유발해서 췌장암 발생 후에 당뇨병이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당뇨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췌장암으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췌장암 발생 빈도를 다소 높이기도 하고, 췌장암이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한 췌장암이 췌장 기능 자체를 구조적으로 떨어뜨려서 낮추는 부분 또한 있고, 췌장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췌장 일정 부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그렇습니다. CT나 MRI로도 발견이 어렵습니까? 초음파는 복부에서 가까운 장기일수록 진단율이 높아지는데,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위치에 절반가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초음파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적은데, 반면에 CT랑 MRI는 최근 들어서 해상도하고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서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술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하지만 CT나 MRI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효과 네. 면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이 있어서 예. 50세 미만의 환자분들한테는 권고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한 있고, MRI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 인자가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네. 젊은 나이부터 찍으라고 권장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족 내에 혹시나 췌장암 위험 인자가 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 췌장염이 있으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권고를 해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 진단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현재 통계상으로는 예. 발견 당시에 수술로 완전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20에서 30% 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에서 30% 정도가
수술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 정도가 수술이 가능하고 아하. 나머지 환자분들은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한 정도의 진행된 췌장암 상태입니다. 네, 애석하게도 거의 한 70%, 80%는 이미 완전 진행이 돼서 수술이 어렵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 치료, 그럼 이 병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당연히 달라집니다. 예. 한글로의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췌장암은 크게 발견 당시에 절제 가능한 상태, 그리고 경계성으로 절제 가능한 상태, 그리고 국소 진행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절제 가능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술로 모두 제거한 후에 항암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 경계성 절제 상태에서는 선행 항암 치료 후 절제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수술 후 항암 치료 또한 적절한 치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치료해 보면서 병이 완화가 된 경우에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곧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수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지만 발견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전체 발견된 환자분들의 20에서 30% 내외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진행성 췌장암 또 전이성 췌장암으로 진단되기도 한다던데요. 그런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될까요? 아주 희귀하지만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선행항암 치료의 성적이 매우 좋게 나오는 경우에는 완치적인 목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낮은 경우이지만 간혹가다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이 위험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장기로 전이가 되나요? 주로 간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장기고 그 다음으로는 예. 폐가 전이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간과 폐는 이 췌장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장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래서 췌장암 환자들에게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췌장암 자체가 매우 예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식 받으신 후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 억제제는 암의 진행을 퍼뜨릴 수가 있어서 예. 췌장암 환자들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 이식을 권고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 간세포암 이외에는 암성 병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간 이식이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치료를 결정할 때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부터 진행되기도 하고 수술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칼로 두부를 썰듯이 명확한 지점이 없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술과 항암 치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최선의 치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든다면 수술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라면 항암 치료는 뼈대 사이에 시멘트를 채우고 장신구를 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췌장암 자체가 물감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복강 내에 명확하지 않게 번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선행항암 치료를 통해서 번져가는 병변을 단단히 잡아주고 수술로 완벽히 제거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이 췌장만 제거하게 되는 건가요? 췌장암 수술에 대해서만으로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크게는 췌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 머리 쪽에 발생한 병변은 머리 부위가 붙어있는 십이지장과 담도, 담낭이 필히 같이 제거되어야 하고 예. 꼬리 쪽에 발생한 병변은 비장만 추가적으로 절제되면 되겠습니다. 매우 초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절제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주변 장기까지 이제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절제하는 범위는 뭐 혈관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나요? 흔히 절제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 주변 장기 절제는 위치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관 침범은 중요한 혈관이 췌장의 딱 중앙 부분에서부터 장에서부터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혈관의 침범 유무에 따라서 혈관의 합병 절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예. 어찌되었건 불과 15년 전에는 이런 수술들은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수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여 년 전에는 예. 췌장암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다수의 췌장암 환자들을 수술 후에 장기간 관찰했을 때 완치율이 5%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 보고되는 최신 지견으로는 수술 후에 5년 생존율이 17%에서 20% 내외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완치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네. 정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전보다는 많이 극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높아졌습니다. 있다. 예. 네. 췌장암 수술은 어떻습니까? 로봇 수술로도 진행되나요? 근본적으로 복강경과 로봇 수술 두 가지 거의 유사한 수술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가 서서 기구를 직접 조정하면 복강경, 앉아서 로봇을 조정하면 로봇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증된 센터에서는 개복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외국에서는 복강경으로 시행된 경우가 미세하게나마 개복보다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이 된다면 수술 후에 환자분 삶의 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보조 항암 치료로 건너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검증된 센터와 숙련된 간담체 외과 전문이라는 부분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수술이 어렵다 보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설사로 고생하고 또 체중도 많이 줄고요. 황달이 심해지기도 한다던데요. 이런 증상들이 이어지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병이 진행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예. 그렇지만 흔히 항암 치료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결코 환자분의 컨디션 자체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황달이 심하거나 열이 나는 등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항암 치료도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건강하게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시는 분만이 항암 치료를 유지를 할 수 있겠고 그러나 항암 치료 자체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도중 설사 같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항암 치료 중에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폐혈증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 자체가 염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예. 항암 치료 도중에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폐혈증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이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항암제도 개발되고 있고요. 치료법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 항암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새로운 항암제가 입증된 것은 없고 오히려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들의 믹스된 컴포넌트가 표준적인 술식으로 먼저 입증되는 것이 우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항암 치료 방법들이 많은 전형적인 프로토콜로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 중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항암 치료 자체의 부작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사나 황달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서 중단돼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 췌장암에 있어서 표적 치료 또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법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로서는 수술과 아직까지 밝혀진 항암제 자체의 치료를 환자분들이 소화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표적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치료 방법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연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들을 먼저 설명드리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을 때도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예. 여러 환자분들이 당뇨병이 갑자기 생겨서 그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시다가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되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특히나 젊은 시절에 갑작스럽게 생긴다 그러면 예.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의심해 봐야겠군요. 자, 네. 췌장암으로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까? 췌장암이 물론 극복하기 어려운 암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항암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표준적인 방식을 잘 따른다 그러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 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 이겨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당부를 해 주셨네요.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간담 최외과 이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승범의 질투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태를 역류라고 하지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 다시 올라온다는 뜻일까요?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료해도 재발이 잦다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소화기 내과 김신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흔한 질환인가요? 네, 전통적인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경도의 증상이 주 2회 이상,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주 1회 이상 발생할 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13% 정도의 사람들이 최소한 주 1회 이상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서 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역류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이제 이름처럼 염증이 생긴다는 건가요? 예, 2024년에 이제 개정이 되었던 리옹 합의서라는 것에서는 내시경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점막에 이제 까져 있는 미란이라고 하는 것이 5mm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 그리고 발해식도가 조직 검사에서 확인된 경우를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 70% 정도는 내시경에서 미단성 식도염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내시경적인 그런 염증만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시경만으로는 진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뭡니까?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라는 게 고전적인 정의인데요. 과거에는 미란성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비미란성 역류질환, 그리고 실제로 역류에 의한 미란성 염증이 동반되는 미란성 역류질환, 그 발액식도와 같은 그런 하부 질환의 스펙트럼으로 질병 모델을 추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식도 접합부의 기능 저하, 또 하부식도 괄약근 압력의 저하, 식도의 열공 탈장, 그리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발생하는 역류, 식도선 청소능의 저하와 같은 그런 다양한 임상 양상을 포괄하는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성 위장 장애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는 그런 로마 기준이라는 것에서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을 그런 식도 산도 검사를 해서 병적인 위상 역류가 있는 그런 진성 비미란성 역류 질환과 병적인 기준에 합당하진 않지만 역류가 있는 그런 역류 과민성, 그리고 역류와 무관한 기능성 가슴 쓰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은 실제로 역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역류에 대한 그런 이제 산에 대한 역류에 대한 과민성, 그리고 이제 이런 내장의 과민성으로 인한 기능성 가슴 쓰림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원인에 따라서 분류도 여럿 있군요. 야식이나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눕는다는 거는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생리학적인 자세이므로 음식을 섭취한 후 서너 시간가량 경과돼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에는 역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식으로 우리가 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 저하를 일으키거나 위식도 접합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역시 역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뭘 먹고 나면 또 배부르고 졸립기도 해서 눕고 싶다는 욕망이 드는데 눕지 말아야겠습니다. 증상이 흔히 생각하는 소화장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짐작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예,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불쾌감이나 흉통, 그리고 신물이 역류하는 느낌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도 외의 증상으로는 만성 기침, 그리고 신목소리, 천식, 목의 이물감, 수면장애, 치아의 밀환과 비시민성 흉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어서 다른 이비인후과나 호흡기 질환과 그리고 심장내과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목의 이물감이라든가 또 장기침도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만성 기침이나 목의 이물감은 위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이 되면서 직접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위식도 역류에 의해서 하부식도의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기관지 경련이 유발되는 그런 간접적인 자극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후도 역류로 인해서 성대와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면 쉰 목소리와 목 이물감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뭡니까? 네, 아무래도 앞에 그런 언급한 증상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특히 밤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또 흉통이 있다 보니 심장질환과 감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불안함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한가요?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견디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흉통과 같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을 진단받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흉통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진료실로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해식도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 발해식도라는 게 뭡니까? 네, 발해식도는 그런 지속적인 역류로 인해서 식도와 위 접합부의 점막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인데요. 예. 예, 이런 발해식도에서는 이형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형성은 결국 식도 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치되면 합병증이라든가 하는 위험이 있을까요? 예, 서양에서는 이렇게 길이가 긴 발해식도의 경우에 발해 이형성증이 생기고 이로 인한 선암이 진행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구화되는 식생활, 그리고 비만 등의 영향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도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된 식도 선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재발로 다시 고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으로 발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왜 이게 재발이 잦습니까? 사실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이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지 완전한 치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른 여러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지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는 건 그럼 위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예,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부위장관 내시경은 증상이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그런 점막 손상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검사지만 점막 손상과 증상의 강도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에서 점막 손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성 식도산도 임피던스 검사라든지 식도산 노출 시간 확인, 식도 내압 검사와 같은 상위 역류에 관련된 그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용량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 위산분비 억제제를 2주간 사용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는 그럼 약을 복용하는 건가요? 치료 기간이 꽤 길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식도 역류 질환의 초기 치료로는 약 1에서 2개월 정도 1일 1회 표준 용량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투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랜 약을 복용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치료가 좀 더뎌서 그런 건가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기간은 정해졌는데요. 표준 용량으로 1에서 2개월 복약 시에 미란성 역류 질환 환자의 약 70에서 80%, 그리고 비미란성 역류 질환 환자의 60%에서 완전한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가 더디다기보다는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위산분비 억제제가 역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근본적인 상황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역류를 조장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환자가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약물 치료의 근간은 위산분비 억제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하고 미란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히스타민 2 수용체 기량제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나온 이후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교적 새로 개발된 약제로는 칼륨 경제적 위산분비 억제제라는 것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대등한 효과를 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초기 치료를 위해 사용 중입니다. 그 외에도 레바미피드라고 하는 그런 점막을 치료하는 약제는 점막 손상이 있는 경우에 함께 사용해 볼 수 있고, 알긴산 나트륨과 같은 그런 제산제도 위산 역류에 의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소화불량이나 구역감 같은 다른 기능적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런 위장관 조절 약제를 함께 처방하게 됩니다. 네, 양성자 펌프 억제제, 또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쓰이는군요. 약의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를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은 중대한 것이 보고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사용한 환자에서는 위산의 과도한 억제와 관련한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라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골밀도 감소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균에 의한 설사 유발 등과 관련된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관찰 연구에 의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암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발생 가능하다고 알려진 요소들, 그런 것들의 영향이 배제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약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그럼 내시경적 치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표준 용량에도 호전이 없는 환자는 약을 2배로 처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위한 위추격 성형술, 그리고 스트레타라고 불리는 고주파 에너지 전달술, 항역류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과적인 치료로 항역류 수술은 사실 난치성 위식도 역류 환자의 치료로 잘 알려져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재방을 방지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분들에게 생활 습관의 교정을 강조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약 서너 시간가량 경과된 후에 누우실 것을 권유드리며, 누울 때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상체를 비스듬히 올리거나 왼쪽으로 모로 누우실 수 있게 교육합니다. 또한 하부식도 괄약근 압력의 저하나 위식도 접합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커피, 탄산, 술, 담배 등을 줄이거나 끊도록 교육합니다. 네. 자, 앞서서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혹시 시술적인 방법은 혹시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추벽 성형술, 예. 그리고 스테레타라고 불리는 그런 고주파를 식도에 전달해서 그쪽에 염증을 유발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역류를 방지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시술, 그리고 항역류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같은 시술들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을 부를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비만도 그 중에 포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 빈도가 더 증가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식도 열공성 탈장 및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인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6배 가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체중 감량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하고 있어서 저는 진료실에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역류 질환자에게 투약뿐만 아니라 증상 조절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체중 감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피도 이제 피하면 좋다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커피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예. 커피로 인해서 그런 이제 괄약근 압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청소능 장애나 여러 가지들을 다 일으킬 수 있어서요. 예. 괄약근 압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탄산음료라든지 커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은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괄약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 커피, 탄산 주로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나 이제 성분적으로 그런 압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위내시경 하고 나면 역류성 식도염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은 약을 먹을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활 습관 바꾸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증상이 전형적 증상이든 그런 비전형적 증상이든 간에 환자가 그런 것들을 호소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용 협약에서처럼 LA라는 저희가 이제 식도염 분류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예. 이제 굉장히 미세한 미란이 있거나 A 정도의 이제 5mm 미만의 미란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치료 방법을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보다는 환자 증상이 사실 가장 중요해서요. 많은 환자들이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시경을 했을 때 역류가 발견이 되거나 거의 한 70% 정도에서는 내시경에서 미란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그런 위산분비 억제제를 2주간 투약을 해봐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위산분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약을 이제 먹는 경우에 오랜 기간 먹고 나면 좀 부담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약물을 치료하게 되면 미란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70에서 80%, 그리고 미란이 보이지 않았던 비미란성 역류 질환 환자에서도 60%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완화되는 걸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진료실에 내방하셔서 의사와 상의 후에 약제를 더 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중단하고 지켜볼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치료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위산분비 억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제 약의 그런 성질이 조금씩 다른 그 같은 계열의 약품이라도 조금씩 다른 약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지 않았던 약이라면 약제를 변경했을 때 또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